네, 1월 17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국회 과방위원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시가 파도수동 호평평내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사실은 제가 의원님을 지난 그 토요일 주말에 광화문 대로에서 핫도그 드시다가 만났잖아요. 아, 그날 저는 이제 완전 이제 마스크랑 막 변장을 하고 핫도그를 먹으러 간 거예요. 근데 핫도그 줄이 제일 길더라고. 맞아요. 핫도그 풀빵. 근데 풀빵은 아예 가지도 못했고 핫도그 줄이 너무 길어서 거기 서 있는 사이에 사람들이 막 이건 마치 축제의 장 무슨 뭐 광화문 거리 축제 같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갖고 그때 핫도그를 받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일단 공짜고 이 나눔의 현장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저는 그 이현주 목사가 말씀하셨지만 나눔이다. 도시락을 그러니까 좋은 그 스승님의 말을 들으러 왔는데 도시락을 다 싸왔을 것이다. 그래서 그 도시락을 다 내놨다. 그래서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었다. 그런 해석을 하셨잖아요. 그런 느낌? 네. 그리고 특히 서울대 동문회에서 오뎅을 나눠주면서 나경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윤석열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있더군요. 그날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푸드트럭이 길게 서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제가 그날 이제 막 정신없이 촬영한 사진 스틸컷이 있는데 그 제작진이 준비되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10대, 20대, 30대 젊은 그 청년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풀빵 먹고 그 다음에 또 재외 국민들이 필라델피아에서 캐나다 밴쿠버에서 그러니까 현장에 직접 오지 못하시니까 그렇게 성금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대한민국 정말 대단하다. 이게 개 둘의 향악, 공동체 정신, 맞아요. 그게 DNA에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번 전 과정에서 가장 제가 뿌듯했던 거, MZ 세대에 대한 무한한 신뢰 그런 걸 갖게 된 거.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번에 경호처도 그렇고요. 12월 3일 날 그 현장 지휘관들도 그렇고 이분들이 다 30대 젊은 지휘관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뭐 고대 알타미라 동굴 벽화에도 요즘 젊은 것들은 철이 없다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이 든 세대들은 자기 탓할 줄 몰라요. 그래서 늘 그 과거의 자기 기준으로 젊은 세대를 바라보고 걱정하고 어떻게 저들에게 나라를 맡길까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그 내란 선동 과정 쭉 보면서 와 우리 MZ 세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국제적인 인재로 키워진 애들이기 때문에 나라를 잘 이끌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혼자 가지고 있던 어깨의 짐이 굉장히 가벼워졌고 그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그 12월 14일 날 탄핵이 되고 나서 그 탄핵 집회에서 제가 많은 젊은이들을 만났거든요. 그 응원봉? 응원봉. 뿐만 아니라 10대 젊은이들, 청소년들, 뭐 중학교 2학년, 3학년들이 저를 아는 거예요. 중2, 중3이? 네. 와.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최진봉 교수님은 모르던데. 그럴 정도로. 그리고 엄마 아빠가 과방위원장님이셔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탄핵되고 메시지를 받았어요. 나는 30대 여성이다. 그 당신이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헌신해온 거 알고 있다. 당신 586 세대의 그런 헌신, 민주화에 대한 열정이 사그러졌다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이어받겠다. 감동이다. 그래서 그날 제가 정말 마음속에서 많은 짐이 내려오는 느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그 12월 3일 날 제가 국회로 막 가는데 우리 딸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거 코미디 아니야? 그러더니 우리 딸은 엄마 걱정하지 마. MZ세대들이 말 안 들어. 우리가 어떤 애들인데 그럼 말도 안 이게 말이 돼? 그러면서 엄마 걱정하지 마. 안 죽어.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우리 딸은. 엄마 걱정하지 마. 안 죽어. 그거예요. 왜냐하면 MZ세대들을 믿어. 우리는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는 안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대 간 내 친구들 다 똑같아. 이렇게. 그런데 김현 의원 딸
거기도 30대인데. 뭐라고 예. 메시지 보낼게. 우리 딸은 20대 예, 중반이고 20대. 거긴 예. 30대. 예. 예. 와, 역시 그 김현 의원 딸은 예. 엄마 그냥 거기서 죽어. 민주주의를 위해서 죽어. 진짜 너무 재밌다. 그래서 예. 이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엄마 스타일하고 똑같이 말하냐? 엄마 안 죽어 걱정 마. 우리 엄마 딸은 그냥 거기서 죽어. 민주주의를 위해서 죽어. 아유 그런 일이 있었군요. 나중에 이러저러한 에피소드들이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많아요. 네, 근데 정말 감동입니다. 네. 예, 푸드코트는 그 감동이 되게 1차적 욕구에서 오잖아요. 네. 내가 그날 저는 밥을 못 먹고 나와가지고 배가 엄청 고팠는데 누군가 핫도그를 먹으면서 의원님 저기 가면 공짜로 줘요. 배고파서 달려갔죠. 네. 그래갖고 받아 먹었을 때. 근데 그 정말 기쁨. 간식이 다양하더라고요. 네. 근데 다양하고, 오뎅이 넘쳤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은 게 오뎅. 네. 제일 먼저 떨어진 게 물떡, 풀빵, 네. 그다음에 핫도그가 저하고 네. 하나, 둘, 셋, 넷, 5명으로 마지막이었어요? 끝났습니다.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핫도그 운이 좋았다. 네. 예. 그 사실 정말 뭐 온 국민이 당황했고 네. 온 국민이 황당했고 12월 3일 그 밤을 아마 전 국민은 잊을 수가 없고 무려 43일 만에 네. 윤석열 체포가 됐습니다. 알터니가 빠진 기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썼더니 네. 역시 제 가족들이 겨우 그 수준이야? 너무 약하다? 네. 네. 더 세게 써야 된다? 그러니까 알터니가 빠진 느낌은 네. 이를 쿡쿡 알아봤을 때 사실 그 한 시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중국 대륙에서 많은 사람이 죽는 것보다 내 손에 가시가 더 중요한 아프다. 게 인간이다. 아프다. 그런데 그 비슷하게 알턴이 진짜 아프잖아요. 예, 그게 쑥 빠진 느낌. 뭐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간 느낌. 네네. 뭐 그런 거였고 이제야 줄기가 또 하나 잡혔구나. 한 고비를 넘겼구나. 네. 그런 거였습니다. 예. 그 다들 혹시 도망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까지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아니었고. 예, 저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메시지 자체가 네. 남아있는 한줌 세력을 결집해서 재기를 노리겠다는 거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도망가는 순간 정말 2차 보수 괴멸이 네. 순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관저에 이제 공수처와 경찰이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윤석열과 김건희가 없어요. 네. 그게 국힘에는 가장 악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근데 다만 뭐 그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 계산책 시킨 여성이 김건희 여사 아니냐라는 의혹 보도가 많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직원이다. 이렇게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늘 중앙일보에 설명을 했고 그게 뭐 사실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막 쭉쭉 나오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완전히 꽉 말랐다. 밥도 못 먹고 약으로 버티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10분 토리와 김건희 여사를 보겠다고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두 번 다 김건희 여사만 보고 나온 것이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로맨스를 강조하는 언론 보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지난번에 비웃다가 혼난 적 있잖아요. 정말 세기의 사랑이다. 나라를 망칠. 근데 저건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몇 가지 중독에서 못 빠져나올 것 같아요. 몇 가지 중독. 네, 우선 첫째는 김건희 중독. 김건희 중독. 두 번째는 극우 유튜브 중독. 예. 세 번째는 이거 뭐 다들 추정하고 사실인 듯 확인 안 된 듯 알코올 중독. 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결합시키는 힘이 권력 중독. 네. 예, 그래서 짐이 곧 국가다. 뭐 거의 이런 절대왕정 시대의 황행제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요 중독에서 못 벗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 사람은 왜 체포도 안 당하려고 그러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중독 상태에서 오는 것이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이번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보수 괴멸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권성동의 입에서 보수 괴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본인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민주당은 그럴 역량이 없습니다. 지금 국힘이나 윤석열 얘기하는 거 보면
비상계엄도 민주당 때문에 하게 되고 무엇도 민주당 때문이고 이것도 민주당 때문이고 아니 이재명 대표가 계엄을 하라고 했습니까? 탄압받았을 뿐이에요. 탄압에 당당하게 버텼을 뿐이고 그리고 본인들이 무능해서 제가 이 정권의 특징은 유능하지 못합니다. 일을 할 줄을 모른다 내가 보기에.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다. 그 단적인 예가 의대 증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의대 증원을 그따위로 하면 반발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고 화물연대 성공 사례를 그대로 의사들에게 적용하면 됩니까? 직종이 다른데 그런 식으로 일을 무대뽀로 처리하다가 지지율이 급전 강화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수가 분리되면서 초엘리트인 의사 집단이 총선 때 국힘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의사들이 저를 지지해서. 이래서 선거 결과가 나온 것을 부정선거 탓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어제도 그랬고. 제가 기억하시죠? 한동훈은 후회할 것이고 윤석열은 부정할 것이다. 맞아요. 총선 끝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한동훈은 국회 안 들어온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실제 그렇대요. 아니 국회의원 안 된 거를 제일 후회한다. 근데 그게 뭐 조건이었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단 그러니까 한동훈이 상대적으로 순수한 거죠. 아니면 뭐가 뭐 서로 연결된 게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과정에서 보수 법조 엘리트들의 수준이 저런 건가? 국민들이 정말 치를 떨더라고요. 실제 만나보면. 카페 가보세요. 335 앉아서 하는 얘기가 야 서울법대가 저런 거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서울법대 나와서 잘 나갔던 자들이 저게 뭐니? 그러니까. 그러고 다들 앉아 계시고. 완전히 궤변의 궤변. 어제 2차 현재 변론 보세요. 저런 사람들한테 내가 재판받은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코미디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법조 엘리트, 법조 카르텔에 대해서 전 국민적으로 야 이제는 정말 안 되겠다. 저런 사람들한테 검찰권을 맡겨서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고 지금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로스쿨. 매우 잘한 것이구나.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이해찬 커플이 해낸 건데 로스쿨에 대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사실 존치해야 된다. 지금 그분들 서울시 의원 돼서 지금도 막 민주당 고발하고 이종배인가요? 그러거나 말거나. 진짜 저도 고발당했습니다. 류희림 관련해서 제가 류희림 도망갈 때 쫓아갔다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 고발했는데 어쨌든 그런 그 시스템의 개혁이 근본적으로 많은 걸 바꾸겠구나. 그래서 검사 동일체를 깨는 것도 이런 과정이 신뢰를 잃으면서 바닥부터 무너지고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는 정말 잘하셨다. 아무래도 로스쿨은 보니까 다양성 이 보장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보니까 어제 정상명 전 검찰총장 그다음에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헌법재판관에 있던 조대현. 이 두 분이 윤회 그 변호인단에 합류를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의 동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8인의 멤버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총장 헌법재판관 시켜준 분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윤회 변호인이 되어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부정선거를 설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노무현 대통령은 참 힘들었겠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 실패다 그러잖아요. 저 나이 또래 얼마나 시킬 사람이 없었으면 고르다 저 사람들을 시켰을까. 그래서 그 어려운 조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 고군분투했구나. 본인은 아주 뛰어난 변호사였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아주 비상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법대 안 나왔다는 이유로 정말 동기들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구나. 아웃사이더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매우 아팠어요. 이거와 함께 동시에 소시적에 서울대 가면 뭘 합니까? 소시적에 고시 붙으면 뭐 합니까? 내가 화석화되어 가는 것을 막지 못했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 새로운 지식, 네. 새로운 것들을 흡수하지 않고 새로운 교류를 하지 않고 기득권끼리 모여서 네. 그 세계 속에서만 살고 이렇게 되면 뇌가 화석화되는구나. 네. 똑같이 네. 국회도 제가 늘 우리 지도부 특히 이재명 대표께 잔소리처럼 얘기하는 게 의원들 속에 묻히시면 안 된다. 안 됩니다. 시민들과 소통하셔야 되고 네. 새로운 흐름과 자꾸 만나야 됩니다. 네. 특히 원로분들은 인생 철학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야 되고 정치적 판단 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원로들과 제가 그 얘기를 드려요. 네. 제가 이번 과정에서 저희가 약간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하는 게 한덕수 탄핵이에요. 예. 한덕수 탄핵 시기를 놓치면서 약간 꼬였다 이런 생각을 네. 하면서 되게 반성했거든요. 그 예. 일주일을 그냥 훅 열흘 네, 넘게. 네. 예. 왜냐하면 이거는 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우리가 하고 있었구나. 그 기억해 보시면 처음에 얼굴 불쾌하게 하고 10시 23분인가 나와가지고 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랬을 때 다 술 먹었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얼굴 뻘겋게. 네. 그래서 우발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이 시간에? 그러니까요. 왜 갑자기? 왜 저래? 예. 그리고 국회에 와보니까 아직 그렇게 군대가 안 와 있었어요. 경찰만 있고. 그때 군대가 막아서 못 들어갔죠. 이게 뭐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다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상황 판단에 맞게 네. 완전히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건 2023년 3월 네. 윤석열이 방첩사를 가고 방첩사에 갔을 때 거기서 이후에 방첩사가 소위 다른 네. 부정선거라든지 관련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개정을 하고 예산 늘려줄 때 예. 그때 이미 기획된 거다. 그러니까 총선 전에 네. 예 그렇게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 의원실에서 그거를 MBC랑 네. 특종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계획된 것이었다. 그러면 저들이 실패한 것은 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현실 권력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네. 실패하기가 쉽습니까? 성공하죠, 되게. 왜냐하면 10월 유신 친위 쿠데타, 12.12도 일종의 친위 쿠데타. 예. 이거는 성공을 하게 돼 있어요, 되게. 우여곡절은 어떻게 되건. 그런데 실패했잖아요. 네. 예. 그 실패한 이유를 결정적으로 찾아보면 사실 선관위가 충격적이긴 한데 네. 사실 선관위 때문에 실패한 건 아니에요. 국회가 2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할지 몰랐다 이거.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또 며칠 하나는 더 갈 줄 알았다는 그래 거잖아요. 언론을 어제 통제하지 나온. 않았다. 예. 이 두 개가 그렇습니다. 뭐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을 해제하는데 며칠이 걸릴 줄 알았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성명을 통해서 2시간 만에 해제되는 계엄이 계엄이 어디 어딨냐. 있습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 2시간 만에 해제할 줄 몰랐다 이런 뜻이었던 거죠. 예. 그 말이.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거와 예. 언론도 예. 국회를 먼저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예. 순서가. 예, 순서가. 예. 그러니까 뭐랄까 이 역시 유능하지 못함. 제가 늘 지적하는. 하려면 단박에 다 했어야 되는데 이런 그렇죠. 거예요. 예. 유능하지 꼼꼼하게 하지 못함. 이상민 장관이 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특히 서울 소방본부를 움직여서 언론사들 단전단수를 지시한 사실이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확인이 나왔죠. 됐어요. 예. 그 이상민 장관도 구속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죠. 예. 참 그렇게 되겠죠. 네. 예, 그래서 내란 특검이 중요하죠. 예. 자, 지금 뭐 어쨌든 그것도 충격적이에요. 단전단수를 지시했는데 특정 언론이 딱딱 됐어요. 5개죠, MBC. 5개. 예, 5개 뉴스공장까지. 까지 해서 5개 매체에 대해서 단전단수를 지시를 했는데 국회에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아요. 특검법을 합의 처리할 것이냐, 또 이게 최상목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 국면으로 넘어갈 거냐, 이제 이 국면이 오늘 중요한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내란 특검, 국민의힘에서는 계엄 특검 하자고 주장. 저는 내란 어떻게 해야 특검이다, 계엄 특검이다. 그 네이밍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비상계엄 특검해도 된다. 네임은. 네. 그런데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게 내란과 내란 선전선동까지 다 들어가야 된다. 내란과 외환? 내란, 외환 있잖아요. 예, 외환. 예. 그런데 외환은 빼도 돼요? 아니 이 외환은 예. 제가 뭐 판단이 안 돼요. 네. 그런데 내란, 외환, 예. 그다음에 선전선동이 들어가야 된다. 선전선동.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선전선동이 들어가면
국민의힘 다수가 그 45명 있죠? 네. 예, 그 체포 못하게 막고 그렇습니다. 그 다 걸리는 거예요. 예. 이것 때문에 자기들 빠지려고. 그걸 빼달라는 윤석열만 거잖아요. 내주고. 그럼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지. 자기들은 무슨 태어날 때부터 금태 두르고 법률 특권 가지고 태어나서 나경원은 5년 동안 1심 재판을 합니까? 아직도 안 끝났죠. 1심 재판 중이에요. 해 바뀌어서 6년째예요. 나경원. 예, 이러면서 무슨 이재명 대표를 가지고 억울하게 사법살인 당하는 것에 저항하고 있는 분한테 네. 재판 지연시킨다고 합니까? 그럴 힘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아내가 판사입니까? 그러니까요. 나경원은 남편이 서울법대 나온 윤석열하고 가까운 판사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1심 재판을 5년 이상 끕니까? 진짜. 아, 정말. 이럴 때 너무 그 동네에서 만나는 저요? 네. 언니 같으셔. 그래도 아줌마라고 안 한다. 저 아줌마라는 단어를 매우 좋아합니다. 매우. 저도요. 그 아니, 갭 차이. 얼마나 편하네요. 갭 차이라는 말 알아요? 갭 차이? 그런 말도 몰라요? 제가 그런 말 몰라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죄송해요. 근데 하얼빈은 봤어요? 하울반 아직 못 봤어요. 심야 봐야죠. 의원님. 저는 잠을 줄여서 하얼빈을 보고 의원님 진짜 그 감동. 대단하시다 진짜. 그래갖고 네. 하울빈까지 아팠는지도 볼 수는 모르겠어요. 없었어요. 예. 하얼빈 보면 예. 비장함. 비장함. 네, 그리고 와 정말 옛날에 우리 독립투사들은 저렇게 멋졌을 거야. 인생을 걸면서도 구질구질하지 않았을 거야. 구질구질한 사람 딱 한 명 지금 보고 있잖아요. 계속 거짓말하면서.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 포고령 관련해서 그게 제일 웃겼어요. 진짜 최근에 들은 뉴스 가운데 제일 웃겼어요. 제일 정말 개코메디도 그런 개코메디가 없는데 이게 완전히 바보 전략이에요. 바보 전략. 그 윤석열은 뭐라고 주장하는 거냐면 그 포고령의 1번, 3번 그다음에 그 의사 처단 네.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떨어지는. 문장이 있잖아요. 문장이 그걸 네. 어쩌겠냐고. 그러니까 이건 부정을 해야 돼.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차기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차 차기환 이사님 공영방송 이사 그만두고 그 짓 하셔야죠. 어떻게 공영방송 이사가 그러네. 내란 수계에 변호를 합니까? 예. 어머 정말 별일이야. 그러네. 또 아줌마가 되고 말았네. 그러네요. 네 이상한 이거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나요? 이해충돌 정도인가요 이게? 그러네요. 이게 예. 대한변협은 뭐 합니까? 이런 사람 징계 자격 박탈 안 하고. 자격 박탈. 노영희 변호사님 예. 이분 좀 징계 청원해 주세요. 좀. 예. 예. 아니, 그런데 그래서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보통의 경우라면 나 모른다 그래야 되잖아요. 나 안 봤어 이렇게. 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김용현이 이미 대통령이 검토하시고 일부 네. 문구를 수정했다라고 네. 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냈다는 게 네. 김용현이 45년 전에 그 포고령을 베끼는 과정에서 잘못 베꼈다. 근데 KBS가 검증 보도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김용현 베낀 거 너무 달라요. 국회 딱 찍어가지고 지방의회 딱 찍어가지고 말한 적이 없어요. 아니요. 정치활동 금지는 했지만. 네, 그래서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검증이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측에서 당장에 아니다. 대통령이 일일이 보고 검토했고 법리 검토도 했다. 그래 컨펌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마지막에 온 겁니다 이게. 네. 이게 내란 수계 1 윤석열, 내란 수계의 그 다음 수계 네. 김용현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엇박자가 났는데 네. 국힘은 이거를 어떻게 옹호할지. 근데 일단 지금 그러니까 이제 주요 쟁점이 내란 네. 선전선동하고 외환 유치에 네.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내란의 본질은 외환에 있다. 특히 네. 이제 전쟁을 유도시켰다. 그렇죠. 그래서 전쟁 유도 의혹에 대해서는 뺄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인 것 같거든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란 특검이 빨리 발효돼서 가는 게 법률적 완성을 가져오죠. 요거. 그런데 과연 지금 이 내란을 내란 외환 수계로 규정하느냐, 네. 내란 수계로 규정하느냐의 문제가 법률적으로만 완성되는 문제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은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정무적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럼 이번에 내란만 들어가면 앞으로 또 총풍 사건처럼 네. 총풍이 진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보수 세력은 북한을 욕하면서 자기네들의 이익, 정권 창출을 위해서는 북한에 돈을 주고라도 총 쏴달라 그래서 북풍을 일으켰던 세력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외환 부분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미래에 또 어떤 보수의 그렇죠. 윤석열 같은 괴물이 나타나서 이런 일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전두환 노태우 같은 은전을 베풀 것이 아니라 아하. 실패한 친위 쿠데타에 걸맞는 확실한 단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의총하겠죠. 예. 내후 외란 넣어야 된다. 예. 예, 이거는 정치적 중심을 잡고 가야 된다 우리가. 근데 그랬을 예, 때 그렇게 저쪽- 주장할 겁니다. 근데 그 협상 과정에서는 여지는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외환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또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란 선전선동은 안 된다. 이건 들어가야 된다라는 판단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언론이 예. 내란 선전선동이 들어가냐 마냐로 벌써 의제를 축소시켰어요. 문제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협은 마지막에 절충되는 거잖아요. 예. 뭐 때문에 민주당이 예. 벌써부터 벌써부터 예. 외환은 또다시 조사할 수 있니 미루자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인이기 때문에 저의 마지노선은 외환까지예요, 사실은. 네.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 자료 내란 선전선동까지는 네. 확실하게 자료를 다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외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로 추미애 의원이 네. 지금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 대목에서 저는 그 윤건영 추미애 의원 예. 정말 칭찬합니다. 네. 추미애 의원은 특히 그 선수에 그 경력에 그렇게 일하시는 분 봤어요? 정말 대단한 일꾼 지도자예요. 네. 예, 그리고 윤건영 의원도 사실만 콕콕 찍어서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군더더기 없이 잔말 없이. 네. 예, 그래서 취재 엄청 저하고 제보자가 좀 겹치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마이크를 잡으면 멋있는 말을 하고 싶거든요. 막 근데 멋있는 말 필요 없어요. 팩트만 예, 얘기하면 거기 시에 다 있어요. 시 읽고 그럼 돼요. 그런데 딱딱 팩트만 찍어주면 되거든요. 네, 요즘 예. 아주 잘하셔서 예, 기사가 딱딱 되게 얘기를 하시고 예, 자랑스러워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오늘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저희가 그동안 이제 어제 윤건영 의원님하고 통해서 안마까지 밝혀냈거든요. 근데 안마 이후에 또 뭐가 나왔냐면 윤비 여청가가 나왔어요. 네, 네. 예, 권진원 씨의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노래를 녹아발을 했는데 가사가 하늘이 보내주신 대통령 84만 5,280분 국민만 생각하는 당신. 이것을 김용현이 주관하고 김성훈 차장이 행사 기획을 했다는 건데 경호처 직원들 사이에서는 평소에 집사 노릇을 하면서 하도 황당한 일을 자주 벌였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김성훈, 이광우 두 사람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경호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명령 거부한 직원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직무배제를 했다. 그러니까 일종의 불이익 주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그 운영위가 네. 경호처만을 따로 불러서 네. 지금 현안 질의를 할 겁니다. 아. 네, 그리고 이건 계속 경고해야 되고 네. 최상목이 막아야죠. 그렇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최상목 그리고 대행은 뭘 하는 분인가요, 지금? 지금 뭐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고 있는 분인데 이거 여러분 네. 한국은행 총재가 저는 지금 제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준도 잘 잡고 예. 그리고 최상목에 대해서도 경제와 관련해서 필요하다예요. 네. 예, 그게 지탱되고 있다. 네.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정치인들이 여러 말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일단 가닥이 잡혔고 네. 구속영장이 윤수계에 대해서 청구될 테고 네. 그리고 청구되면 저는 구속될 거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호처장 남은 경호처장 대행과 그 본부장 이광훈과 그 사람은 해결되는 거예요. 예. 예, 체포됩니다. 며칠 상간 안에 예, 며칠입니다. 이번 주말 안에 끝난다. 네, 제가 경호가. 우리가 체포되고 나서 제 페북이 오늘 밤은 좀 주무세요였거든요. 너무 잠을 안 자십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못 자요. 왜냐하면 새벽이고 언제고 카톡 하시고 메시지 하시고 답 안 하면 답답해 하시고. 네. 정말 이번에 새벽 6시에 의총하시고. 네. 그래서 저는 그날 밤부터 그냥 가 있었어요. 얘 늦을까 봐. 그런데 근데 이제는 좀 주무셔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친위 쿠데타가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시면 이 답답함이 답답할 수밖에 없어. 이러실 텐데 여러분 보십시오. 친위 쿠데타는 윤석열이 쿠데타의 수장이에요. 그리고 윤석열이 임명한 자들이 공범이에요. 실질적 혹은 간접적 다 공범이에요. 소방청장 답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요. 윤석열의 단전 단수 그거 왜 안 하겠다고 그 지시 거부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조직의 안위를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곳곳에 그 친위 쿠데타의 우두머리가 임명한 인사들이 사회를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한덕수 첫째라고 생각하고요. 둘째 최상목이에요. 최상목에게 쪽지를 줬잖아요. 그 그렇죠. 쪽지 내용이 실행됐다면 그렇습니다. 국가보위 입법회의 만들어서 1년 동안 총통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국가보위 입법회의를 통해서 전두환이 한 게 장기집권 체제 토대 만드는 거예요. 또 통일주체 국민회의 같은 걸로 국회의원 뽑는 거예요. 그래서 권성동이나 강선영이나 강선영 봤죠. 대통령이 언제 부정선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료를 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봤습니다. 근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보가 많이 들어오자. 그게 말이 되는 저는 겁니까? 저는 거기서 더 나가는 게 중국이 개입했다. 네. 그리고 가짜 뉴스도 나왔어요. 심각합니다. 진짜. 당일 12월 3일 당일 그 선관위에서 중국 그 소위 해커들이 잡혀갔다. 그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중앙선관위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지는 윤석열 내란수계가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실은 공범인데 전 거짓말하고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그 반대는 했겠지. 소극적 반대. 그걸로 됩니까? 직을 걸고 막아야지. 아무도 안 그랬잖아요. 그러지 않은 모두가 공범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범 중에 그래도 제일 난 게 누구야? 제가 경제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 경제에서 계속 해온 이 사람은 그래도 경제 관료들이 친구일 테니까 경제는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다 얘기를 하니 이자는 그래도 최소한은 하겠구나.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처음엔 한덕수가 그렇게 할 거라고 원로들이 그러셨죠. 우리가 아니라고 주장했죠. 대개 의원들이 다. 절대 아니다 한덕수는. 근데 원로들 말을 듣고 탄핵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원로들의 말이 그냥이 아니고요. 확실하게 컨트롤하겠다고 하니까. 근데 확실하게 컨트롤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제가 계속 내부에서 욕먹으면서 한 거 아시잖아요. 알죠. 저는 그 카르텔이 저쪽도 있고 우리도 있는데 한덕수 입장에서는 나를 대통령 대행까지 만들어준 뒷방 늙은이로 있는 나를 총리 만들어줘서 월급 받아 직원 이렇게 거느려 총리님 해. 그 나이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탄핵당하네? 내가 대통령 노릇까지 해주겠네.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걸 주장했던 거고 조건을 봐라. 친위 쿠데타의 총리가 어떻게 우리하고 손잡고 일을 하냐 이거였고 주장이 아니다. 너무 확실한 내 친구라 막을 수 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다들 이제 총리까지 탄핵하는 게 부담되잖아요. 근데 그 부담을 넘자는 세력이 다수예요. 민주당 내에. 이 대목이 좋은 거죠. 21대하고 많이 달라지는. 많이 다릅니다. 다수예요. 대다수였어요. 그러니까요. 일부 뭐 소위 가까울 수 있는 경력에서 겹치는 분들, 뭐 법률사무소에서 뭐 어떤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같이 근무했던 분들 이런 분들 제외하고는 다 한덕수 탄핵하고 가야 된다. 그게 맞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나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한덕수를 조금 늦게 탄핵시켜서 약간 일주일 정도 꼬였는데 그래도 이 판은 누구도 못 뒤집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미국입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국민을 지지한다예요. 촛불을 지지한다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를 믿고 가자. 촛불 시민 여러분 자신을 믿어라. 이제 지금은 MZ세대한테 그냥 맡깁시다 이 말을 합니다. 거의 마지막에는 웅변이야.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저희가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 남양주 갑 지역에 30대 MZ 후보 공천하고 싶습니다. 남양주 갑 지역 화도수동 호평평 내 사시는
정말 열정 MZ 세대. 있고 예. 열정 있고 공개 모집하시네. 예, 애양심 넘치는 분들 예. 저희 의원실로 연락 좀 주십시오. 예, 네. 좋은 분. 저는 알겠습니다. 젊은 분들 우리 MZ 세대가 준비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MZ 세대가 도처에서 네. 정말 각양각지에서 실력을 좀 발휘할 그리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새롭게 정치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치의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정치의 토대를 바꿔야 될 것 한번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 둘의 인생을 너무 힘들어요. 20대에 저는 오히려 대학 들어오기 전까지는 네.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네. 학교 공부 물론 기본. 거기에 책을 뭐 안 읽은 책이 없을 네. 정도로 뭐 쇼펜하우어의 자살론을 읽고 네. 하나 죽어야 돼 막 이러기도 했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대학교 갔는데 그 뒤에 한 공부가 네. 주로 혁명론이잖아요. 저는 역사학과니까 역사 공부를 해서 다행인데 그러다가 전두환한테 짓눌려서 학창 시절에 낭만이 있었습니까? 감옥도 갔다 오시고. 네, 감옥 가서 죽을 뻔하고 네. 길거리에서 뭐 새방망이로 죽을 뻔하고 네. 이런 인생을 살면서 극하게 살아왔던 저희가 정치하는 것과 우리 세대가 내 애는 그렇게 키우지 말자. 그래서 잘 키운 MZ가 정치를 나중에 하면 네, 너무 잘할 전 것 너무 같아요. 너무 좋아요. 뿌듯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저는 그냥 그 공개 모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부족한데 다음 주에 편찮으셔도 한 번 더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진승 얘기는 좀 해야죠. 예, 큰일 났네. 저 신장식 의원님 와서 기다리고 그래요? 계셔가지고. 의원님 네, 그냥 들어오세요. 다음 주에 뵙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이진숙의 네.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제가 산 증인입니다. 네, 방통위 2인 체제는 2023년 3월 30일 네, 제가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원으로 의결됐는데 윤석열이 7개월 7일 동안 임명 안 하고 맞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황열현 부위원장 네. 의장이 추천한 네. 거 최선영 교수 민주당이 추천한 네. 목 임명을 안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방송 쪽은 대통령 추천목만 임명했어요. 그래서 이진숙 씨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